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 보복에 대한 그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기득권 양당 1, 2번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앞으로 5년간 국민은 반으로 갈라져 싸울 겁니다. 자기 편만 기용하면서 결국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를 잘 알지 못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저 안철수 해내겠습니다.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인 합의로 통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사실 강성귀족노조입니다. 강성귀족노조가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이사가 그것이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에서 현직 26명의 그 노동이사들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 그리고 7명이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노조 출신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데도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그 간부들에다가 좀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가지고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공기업의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것이 독일의 또 노동이사제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제도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포스코 이사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포스코 이사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안건들을 이사들이 먼저 보고 미리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은 아예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반대하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반대들을 사회이사들이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미래를 제대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장 재직 시절에 그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은 34대 1, 이제 68명이 지원해서 2명을 뽑고, 또 어떨 때는 35대 1로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이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또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남 산하의 이 중요한 일반인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데에 막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을 평소에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시설로 그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백현동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는데, 이거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제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일단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이 점 분명하게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지구 임대주택 얘기도 그 원래 LH가 임대주택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 그거 포기시키고 아시는 분이 그 개발해서 100% 수백억 개발 취하고 개발 부담금도 안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노동시간은 점점 앞으로 단축해 가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 크런치 타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96시간, 89시간인가 일하다가 과로사한 청년도 있는데 120시간씩 일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저 박상도든 뭐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뭐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금이 지금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맨날 수도권에 예, 아니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그 서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그 GTX 있는 데 짓겠다고 했고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월 한 100만 원 정도 101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자산 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거의 뭐 한 80%, 90% 심지어는 95%까지 LTV를 올려갖고 그렇게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처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새롭게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동이사제까지 도입이 되면은 공기업의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고용세습은 반대하실 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타임오프제는 찬성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자리 잡게 하려면 이런 강성 귀족 노조에서의 기득권,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강성 노조에는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근데 또 노동이사제는 찬성하시고 타임오프제도 찬성하시고 또한 고용세습은 반대하시고 저는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는 노동개혁도 어렵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이 너무 과도한 고용보장이라든가 그 노동의 그 경직성은 좀 유연하게 완화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시종 일관 어떤 한 가지 그 방향으로 쭉 간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포인트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다음으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께 좀 묻겠습니다. 네. 청년 기본소득 연간 7조 원 정도 드시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와 일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7조 원을 100만 원씩 1년에 나눠준다고 해도 한 달에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그 7조 원을 청년들을 위한 그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주택 문제는 또 별도로 해결해 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1만 호라고 하는 총 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받거나 아니면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저는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한 300조 원 정도가 지금 저 기본주택에서는 드는 것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건 현금으로 지울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있고 또 주택 도시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증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분양을 한다면 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예, 시간 말씀드립니다. 됐고요. 지금 윤 후보께서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공약들의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겠죠? 한 250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원가 주택 앞으로 거의 한 300조로 사실은 추정이 됩니다만 그걸 빼고 이제 말씀하신 200 몇십 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을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 후보께서 상대 공약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원가 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라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다 회수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거 빼고 200 몇십 조. 그거를 300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알고 하시는 건지 일부러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50조에서 60조 저희는 뭐 예산 전문가 붙여갖고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매년 뭐 전체 우리가 그러면 1년에 600조만 잡고 예산이 늘지 않는다고 해도 5년이면 이제 3,000조인데 그중에 재량 예산이 한 50%가 됩니다. 그러면 재량 예산에서 한 10% 정도의 지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또 세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면은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이 약간 더 제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올해 예산이 600조고 그중에 재량 예산이 300조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그래서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20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해서 10%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20조밖에는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 후보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돈이라는 뜻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또 어디서 왜냐하면 구하시겠습니까? 예산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법정 예산이고 또 재량 예산 중에서도 일부 경직선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그 남은 예산은 어떠한 정권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두는데 위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출 구조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제 그 성장에 따라서 많은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에 대한 그 성장 지원을 통해서 자연 세수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합치면은 1년에 한 50억 정도의 선거 공약과 관련된 50조 정도의 예산을 쓰는 거는 뭐 어느 정부에서나 크게 무리가 없이 가능했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아까 뭐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우리가 비용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 사실 10% 정도 기존의 예산들을 바꾸는 거는 저는 국회의원 재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가 저는 10%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자연세수 증가가 올해 아마도 60조가 더 거쳤을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초과세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초과세수라는 거는 기재부에서 세입세출을 제대로 저걸 못한 것이고 세수가 조금씩 늘죠. 매년. 올해 초과세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에 관한 세금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양 측면으로 해석되죠.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대말로 또는 이제 대중영합주의로 같은 단어가 약간 다르게 쓰이는 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을 해서 어느 정도 5년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계산하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가용 예산이 한 300조 이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도 300조를 넘기지 않도록 250조에서 300조 사이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5년간 아니, 하면 총 연간은 아니고 연간이 생길 수가 없죠. 예. 다 합쳐서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80에서 400조, 5년간을 하면 400에서 2000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우리가 도달을 할 수 있죠? 2000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저희로서 납득이 안 되네요. 예, 어디서 만들어 오실 수 있습니까? 2,000조를 만들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저희가 예측으로는 아마 5년이 지나면은 예산 규모가 이제 자연 증가분 또 예측치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이게 자연녹지,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후보님 일단 제가 팩트 확인을 질문을 하고 일을 있으니까 하실 때 너무 이거 다 허위사실이 확인한 많아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물론 거기서 임대주택을 또 10분지 1로 또 낮춰주는 재승인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50m 이 옹벽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산림청장이 자기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붕괴 위험이라든가 여기가 지금 상도동 유치원 무너진 데하고 이 토지 형태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승인이 지금 반려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주한 수천 명의 주민들은 등기도 못하고 또 대출에도 아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특정 그 업자에게는 수천억의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그리고 또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는 이 어떤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준공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고 본인이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선대본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럼 이런 특혜가 왜 일어났습니까? 후보님 네, 30초 답변 시간을 주시고 나 질문하시죠. 법률가신데 약속은 지키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는 그 세부 내용을 모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이게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참, 뭐 말씀하시면 늘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 분당 정자동에 보면 그 두산건설 소유 병원 부지 3,000평짜리가 있는데 네. 이것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72억에 취득한 것이 지금 뭐 수천억으로 급상승해서 두산은 또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1,300억을 받아가지고 자금난을 또 해소합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그 직후 그 다음에 1년에 21억씩 해서 42억을 성남 FC에다가 후원금으로 기부하는데 부지를 담보대출 받아서 자금난 해소할 만한 그런 기업이 성남 FC에 40억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대가 관계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 후원금을 유치하게 되면 그 성남시 규정에 따라 가지고 10에서 20%의 그 간부들 성과급을 받게 돼 있고 성과급의 결정은 구단주인 시장이 하게 돼 있는 건데 이 시의회에서도 도대체 FC에 들어온 그 우리 후보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그 현안이 걸려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165억의 사용처와 그리고 그 도대체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첫 번째로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되죠. 우리 후보님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뭐 토지 공급해주겠다, 혜택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후보님이 하시면은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입니까? 이거 70억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걸 바꿔줘서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1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이 기업 유치한 거를 욕을 하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뭐랍니까?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유명무실화된 그런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없애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기업을 중앙에서 아무리 내려보내도 그 지역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지자체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권한 그리고 또 재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외 좋은 기업들에게 열심히 그렇게 세일즈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그런 메가시티 500만 명이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그 내부에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그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부울경 850만부터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전국에 이렇게 다 퍼뜨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드를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배치하실지 이제 지방이 아니고 그게 필요한
곳에다 설치를 하든지 설치를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군사 그 전략 전술적인 거니까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의 사적 영무 지원이나 의전 담당 직원을 둘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6년에 행자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 활동을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배사무 간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불찰이었으면 제가 오늘 거론을 안 했을 겁니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님이 20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사실상 5년간 대선 준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후보께서는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측근 관련된 그런 인사권을 이렇게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전에 공개하신 우리 김건희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이제 발견이 됐고 또 수상한 거래 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 없다고 하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거래 내용을 주식 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정작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도구역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죄송한 겁니다.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어요. 떳떳하시면은 계좌를 공개하십시오. 네. 네,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언론중재법 폐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 이것이 나왔을 때 유엔과 함께 그 줌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입장을 받아내면서 열심히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언론 자율 규제 기구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영방송이 정말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그러니까 특별 다수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이사들도 각계의 대표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다양성들을 가지는 이사들로 채워야 됩니다.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나름 노력했다고 보고 이 현장의 방역과 관련된 의견들이 잘 관찰이 안 되더라.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상태로는 좀 방역을 유연화 스마트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22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작년 1월 26일 날 그때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 30일 날 문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2월 1일 날 그때 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전부 다 전면 출입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7일 날 그 금지를 했는데 거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5월에 연말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방역 담당관으로 간 김호란 씨가 정치인이 허풍 떤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만 없었으면 아마도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제가 3차 접종자를 늘린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역
기획관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가로 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질병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근데 왜 굳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관련 부처들과의 협조 문제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이제 정부 조직체계에서 좀 단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부처를 협조를 얻거나 아마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병관리청을 다른 부처보다 상급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지금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바로 이 코로나19가 왔고 다음 대통령 때 이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방역에 대해서 뭐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세계가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또 우리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가지고 전부 포렌식을 해서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당시에 중대본에 파견 나가 있던 이모 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날 아침에 대검에서 여기에 대한 강제 수사를 논의하고 그러고 그래도 중대본에는 한번 물어보고 하자 이렇게 돼서 과장들을 이제 세종시로 보냈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그런 모양이에요.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를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해보면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다가 그거 내가 당선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5조 원 지원 얘기를 또 하셨다가 저는 안 했습니다. 그 얘기 방에서 한 게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요. 방에서 한 게 어쨌든 후보께서 하신 것과 같지요. 아니요. 14조가 나왔으니까 더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5조 원. 그러니까 14조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조를 맞추라는 얘기죠. 우리 당에서는. 또 그랬습니까? 총액이 35조 원이 아니고요? 네네. 저는 35조 원을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데 그 조건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지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한 잠깐만요. 사실이 없으니까 아니,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건을 그렇게 붙였다 그 말이죠. 그 조건 처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 것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100일 이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새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새 방역 지침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역보다는 치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가진단 이 키트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하고 또 좀 PCR의 그 검사 그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백신이나 또 치료제 그 개발을 이제 서둘러야 되는데 좀 정부의 그 대처 방안은 오늘도 뭐 키트 좀 더 나눠주겠다 뭐 이런 정도고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새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새 방역 지침은
오미크론 환자들을 전부 병원에 또는 저 생활지원센터에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 이외에도 50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60세 이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감시 대상에 집중관리군에 포함해야 된다. 저는 그게 빠졌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재택 치료자용 그 경구용 치료제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야지만이 귀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살펴보면은 각 지역별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치료하는 시설들이 없는 그런 시군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거기에다가 군의관을 동원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허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오미크론은 더 퍼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 제안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확산될 때마다 추경하는 건 국가 재정 운용에 제대로 이건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가세의 10% 그리고 특별 소비세의 10%를 하면 매년 7조 원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매년 10조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7조 원 그리고 또 그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복권을 발행을 하면 1조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모두 다 25에서 30조 정도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어떤 법이 국채가 필요 없습니다. 빚이 필요 수고 없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이 언론개혁중재법 이것만으로도 저는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문 대통령이 가장 소통은 쌍방향 아닙니까?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홍보만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횡포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 방식, 그러니까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거기를 누르면 그 네이버나 다음 내부가 아니라 원래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사이트로 옮겨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제대로 인터넷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역 언론은 사실 지방 분권 그리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공재 아닙니까? 영국처럼 직접 자금 지원 등 네, 사업 시간 다 벤치마킹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 국민연금에 그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1.38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몇 지금 년도에 현재 만든 건가요? 네, 처음 이거 할 때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출산율은 얼마입니까? 뭐 0.86인가요? 예, 0.84입니다. 84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1.38로 해서 55년에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0.84 수준의 이런 합계 출산율 가지고는 더 빨리 고갈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연금개혁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지난주에 한번 4명이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3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차피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후 소득 보장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서 세대 간의 공정을 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원칙은 맞지만 방안에 대해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해서 만약에 그 공약을 내세운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주장했던 그 공약을 또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 국민의 그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30초 드렸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방향은 이미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9%, 그 다음에 또 우리 특수직역연금은 15에서 18%, 그리고 또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 소득 대체율, 즉 은퇴하기 전 월급에 얼마를 연금으로 받는가, 그게 소득 대체율인데요.
그게 대강 OECD 평균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더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더 낮추면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것은 우리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불가피하겠죠. 그게. 그리고 그 수급 개시 연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차피 재원이 한정돼 있으면은 수급 개시 연령도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 개시 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연구 자료도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까? 증가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국민연금 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에 가졌던 분들이 계속 아무래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퇴직 후에도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예, 생각합니다. 30초 드렸으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소득 1분위, 소득 10분위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가장 많은 분들은 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도 길고 많이 냅니다. 네. 가입률이 높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아주 형편이 어려운 이 1분위의 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거의 한 10%밖에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복지 제도가 정말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서의 다른 분께 좀 질문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그다음 이재명 후보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간에 이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제가 보기엔 군인연금이 가장 유리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 보존을 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혈세가 지출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조 단위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하더라도 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5조 정도 되는데 그걸 국민 혈세로 메워줍니다. 3년 후 2025년이 되면 11조가 됩니다. 3년 만에 2배가 뛰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에서 군사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이미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를 그냥 고착화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하는 얘기.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삼축 체제라든지 이거 필요 없고 또 스냅백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또 핵을 보도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지 또 이게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닌데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늘 말씀하시지만 전자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관리해 저희가 주시죠.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삼축 체제 필요 없다 얘기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자권 회수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 지도자가 군 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더 힐이라고 하는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서 게재된 글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전자권 회수를 반대를 하면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다. 이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그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성주 사드에다가 우리나라 저고도 방어 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건 또 확인해 보시죠. 양당 독점 체제 때문에 상대가 실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 독점 체제를 깨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 여지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게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가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우리 안 후보님의 지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로 거대 양당 체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이 여러 가지 세계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두 정당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정당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는 거의 패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10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만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당 제도에서 이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미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제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인적 자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편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책, 좋은 정책, 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두 역량 중심으로 진영 관계없이 쓰는 국민 내각 또는 통합정부, 연합정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과는 매우 꼰대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먼저 그 허위 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 하면서 질문 던지는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조를 저한테 전공한 뭘 사람들이 물어보신 겁니까?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를 좀 짧게 물어보십시오. 주사일제 네. 하실 생각 아니 없으세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주사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한 거죠. 네, 그게 네.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법을 전공한 분들이 왜 이렇게 진실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언론에서 말해놓고 행사 때 말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우기는 게 정당합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심한 투표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의 그림과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 안철수 진심을 다해 영혼이 있는 승부 펼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